이유에 대해서 기술연구소 정창우 차장과 박영대 차장이 같이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연구소에서 액화수소 밸브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창우입니다. 어제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어제 반가운 분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했는데요. 아직까지 술이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이 깨기 전에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액화수소 밸브가 일반 초저온 밸브와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 점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나 디자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초저온 밸브와 유사하게 생겼고 유사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액화수소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 틀려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예 다른 밸브가 됩니다. 그러면 왜 액화수소 밸브가 일반적인 초저온 밸브하고 틀린지, 어떻게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화수소 밸브를 이해를 하려면 액화수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체수소는 마이너스 252.8도씨, 약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액화가 됩니다. 20켈빈 온도입니다. 절대 용도에서 20켈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LN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2도씨죠. 그리고 액화질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96도씨, 그리고 액화수소 마이너스 253도, 액화헬륨 마이너스 269도, 4켈빈 온도, 이렇게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액화수소 밸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약 800배의 저장 용량의 증가가 되고 저압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소의 운송 및 저장을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넥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넥소에 대해서 차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수소 충전소가 최근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기체수소로 이제 운송이 되고 그리고 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체수소로 700바 가량으로 운송이 되고 그 다음에 고압 압축기를 거쳐서 다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압 압축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다른 물품들이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체수소 트레일러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자동차를 몇 대를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액화수소로 저장을 하고 충전을 한다 하면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소 대비 약 3분의 1 정도 부지를 절약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량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대수 차량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액화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천연가스 액화 대비 약 42배 에너지가 소요가 된다는 점입니다. 42배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점은 42배의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액화수소에 아직까지는 현재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LNG 대비 액밀도가 낮기 때문에 기화가스 비율이 LNG 대비 약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압 상태에서 액화수소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기압에 노출되는 순간 바로 기화돼 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 정도로 기화가 빨리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해서 액화수소 탱크, 파이핑, 밸브 모든 것이 틀려지게 됩니다. 기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때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강원도에서 수소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소법도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유가 수소 탱크 내부에 산소 제거기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기를 비용 문제 때문에 제거기를 설치를 안 하고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이핑을 통해서 산소가 유입이 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한 밀봉, 파이핑 쪽도 철저한 밀봉, 밸브 쪽도 철저한 밀봉이 필요합니다. 이런 액화수소 특성 때문에 배관 특성도 아주 틀려지게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게 지금 이중 단열 배관을 이제 잘라놓은 모습입니다. 단열 배관, 이중 단열 배관은 기존의 유체가 흘러가는 기존의 이너 파이프 외에 이제 단열재, MLI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MLI 단열재를 씌우고 그 외부에 외조 파이프를 씌웁니다. 그리고 내조 파이프와 외조 파이프 사이에 진공을 형성하게 됩니다. 열의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로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외조 파이프를 둠으로 인해서 전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진공을 형성하면서 대류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열재를 밀봉을 시키면으로 인해서 복사열을 차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화를 최소화시켜야 액화수소 플랜트 또는 액화수소 저장 탱크가 기화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화 시 높은 부피 팽창을 가지며 누출 위험성이 높고 누출 시 빠르게 기체 수소로 변환이 되고 밀폐된 곳에서는 매우 높은 압력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밀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액화수소 밸브는 기화되면서 약 800배 부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차가운 가스 수소가 갇힐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설비 모드 부분에서 릴리프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액화수소 밸브도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교재랑 아마 지금 앞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랑 그림이 약간 틀릴 겁니다. 지금 현재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저희 밸브 내부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보고 계시는 이제 교재에는 그 내부 형상이 안 나타나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점은 현재 액화수소 밸브를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밸브 회사도 내부 구조를 오픈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재에서는 내부 구조를 감춰놨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밸브도 배관, 탱크와 마찬가지로 이중 단열 자켓 구조를 가집니다. 현재 이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파이프와 밸브를 동시에 이중 단열 구조로 형성을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자켓이 이제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내부에는 MLI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 이거는 인공위성을 보시면 은박지나 아니면 금박지 같은 걸로 반짝이는 소재로 씌워놓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복사열을 차단을 하기 위한 건데 이런 MLI 소재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대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진공을 형성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단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밸브 유지 보수 시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 또는 콜드박스 외부에서 밸브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을 밸브만 단독으로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이핑 섹션 내에서 밸브와 파이핑 시스템 전체 시스템계에서 고진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밸브가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이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을 다시 깨고 밸브를 수리를 하고 다시 고진공 이중 단열 배관을 형성을 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진공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바깥 외부에서 고진공 자켓 외부에서 밸브 유지식 보수가 되어야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 가장 원자가 작은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누설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패킹 쪽은 누설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킹 쪽으로 누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벨로우즈 실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 내부 대류에 의한 열전달 최소화를 위해 서멀 배리어 구조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되게 말이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밸브라는 것은 작동부 때문에 상부의 캐비티를 가집니다. 상부의 캐비티를 가지고 상부의 캐비티에서 그리고 작동부는 어제 첫 시간에 저희 김상훈 차장이 설명을 했을 건데 작동부는 상온 이상으로 무조건 유지가 되어야 밸브가 작동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상온 밸브 작동부는 상온이고 안쪽에는 극존 유체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교환이 일어나겠죠. 열교환이 일어나면서 밸브 내부에는 대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기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압력이 크게 증가를 한다거나 그리고 액화수소 플랜트 또는 파이핑 시스템 내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브 상부 캐비티 내에 대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서멀 배리어고 저희는 지금 서멀 배리어를 V자 형태 구조로 지금 구현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내부의 극저온 유체는 상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화가 되면서 기체수소로 빠르게 변환이 될 수밖에 없고 변환된 기체수소가 내부로 그러니까 액화된 수소 상태로 대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된 겁니다. 저러한 서멀 배리어는 저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구조를 재질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전도로 인한 열전달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스템의 가이드 역할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팅 성능 및 고신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밸브 내부의 디그리싱 그리고 클리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의 특성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가 타입이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 글로브 밸브로만 제작이 되고요. 볼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어렵습니다. 제작이 현재는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지 보수가 안 되고 밸브 조립이 안 됩니다. 왜냐? 배관은 단열 배관을 해야 됩니다. 배관은 단열 배관을 하려면 밸브 캐비티 상부에서 조립이 돼야 되고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볼 밸브나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는 글로브 밸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외로 체크 밸브는 물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게이트 밸브를 적용을 한다 하면 상부의 캐비티 부피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그리고
액화수소 밸브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캐비티가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상승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화수소 밸브는 글로브 밸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동성을 가진 밸브 중에는. 다른 예로 수소를 액화하는 플랜트 라인에 예냉을 시키는 라인도 있거든요. 뭐 LNG나 아니면 액화 헬륨 또는 기화된 수소를 이용해서 다시 예냉을 시켜서 그렇게 액화시키는 라인도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160도 이렇게 되니까 다른 밸브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밸브들은 단열 또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라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소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는 가장 누설이 쉽습니다. 볼밸브나 버터플라이 초저온 상태에서, 그리고 온도 변화가 막 마이너스 160도에서 상온으로 올라가고 갑자기 마이너스 160도에서 떨어지는 라인에 볼밸브나 버터플라이를 적용을 한다는 점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을 한 액화수소 밸브 사양입니다. 현재 저희는 2대를 생산을 했고요. 한 대는 지금 하이리움 산업에 저희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이리움 산업에서는 액화수소 탱크에 저희 밸브를 부착을 할 거고요. 액화수소 탱크는 내년 초에 미국으로 가서 실증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도 액화수소 밸브에 대한 실적을 쌓게 되었습니다. 현재 밸브 타입은 글로우 밸브고요. 쉘 재질은 지금 단조 또는 바 소재를 가공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본넷 타입은 볼티드 본넷 타입이고 완전 밀폐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는 산소와 결합 시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어떠한 이물질이나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패킹, 벨로즈 쪽에서 파손이 발생을 했을 때 패킹도 있거든요. 패킹 쪽으로 누설도 방지를 하고, 패킹 쪽에서도 누설이 발생을 했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누설을 한 번 더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타 액화수소 밸브, 외산 액화수소 밸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밸브는 용접부 같은 경우에 전부 풀 페네트레이션 용접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가 전부 가능하고요. RT를 전부 다 찍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재질은 일반적으로 액화수소 밸브는 시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차단용 밸브 같은 경우에 메탈 시트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고객 요구 사양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킹 실링은 벨로우즈와 그랜드 패킹 구조로 이중 실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머 베리어와 콜드 박스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버큐 자켓과 MLI를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점, 이 점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밸브는 지금 이 하부에서 지금 고진공을 형성을 하고요. 지금 상부에 볼트를 풀면 밸브 통째로 분해가 되게끔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가 엄청 쉽고, 그리고 충분한 스페어 파트만 가지고 간다면 유지 보수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점심시간 후에 공장 투어가 계획되어 있는데, 공장 투어를 하시면서 실제 액화수소 밸브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액화수소 밸브를 보시면 은박지처럼 막 쌓여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은박지가 아니라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 단열재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켓도 저희가 안쪽을 확인할 수 있게끔 반쪽만 부착을 해놓은 상태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떤 구조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전 밸브하고 극전 밸브, 액화수소 밸브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온도가 초전 밸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96도C, 액화수소 밸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3도C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밸브 같은 경우에 관련 코드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극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 밸브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BS6364나 ISO 2891이나 이러한 구조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액화수소 밸브에 대한 코드가 조만간 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브 타입은 초전 밸브는 GGC, 볼, 버터플라이, 주얼 플레이트, 모든 밸브를 다 쓰죠. 하지만 액화수소 밸브는 글로브 밸브, 체크 밸브 말고는 없다는 점. 그리고 본넷 위치가 익스텐션 하부에 있다는 점과 본넷 위치가 익스텐션 상부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텝 실링도 조전 밸브는 일반적으로 패킹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액화수소 밸브는 벨로젠 패킹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는 액화수소 밸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조 또는 바 소재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은 아직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근데 외산 밸브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적용을 하고 있죠. 저희는 캐스팅을 왜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느냐. 현재 MDMT 온도, 설계 최소 온도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그 소재를 검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지금 재료연구원과 계속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료연구원과 이제 내년 초에 극저온 온도 마이너스 253도씨에서 재료의 물성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KGS 요건입니다. 액화수소 밸브에 대한. 배관 밸브 같은 경우에 배달 요건이 없습니다. 실증 시험 또는 실적이 있으면 공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 차단 밸브 같은 경우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긴급 차단 장치의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재검사, 추가 안전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긴급 차단 장치의 극저온 성능 시험은 유체의 액화수소로 한다. 또는 액화헬륨, 액화네온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긴급 차단 밸브를 준비 중에 있고요. 긴급 차단 밸브를 준비를 하면서 내년 초에 액화헬륨을 이용한 실증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실증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KGS 승인도 득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화수소 시장 현황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수소 원소 사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 ND가스망에 수소가스를 혼입해서 20%까지 혼입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한 이행 계획으로 인수터미널 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건설 터미널을 건설을 할 시 20% 혼소를 하면 연간 107만 톤의 액화수소를 수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요. KR 항구성급에서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룰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효성, SK, 두산, 롯데, 현대, 포스코 등 많은 대기업들이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하루에 100톤 이상의 액화수소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중공업은 내년에 호주 및 고베에 수입 및 인수 터미널을 건설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뒤에는 참고 내용입니다. 현재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고한 학회지를 제가 발췌를 해서 참고를 했고요. 국내외 액화수소 관련 규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외국도 그렇지만 국내도 마찬가지로 액화수소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아마 도감원 또는 안전규칙을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5년 이후에는 아마 다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액화수소 밸브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소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액화수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로 돌아가셔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다시 한번 액화수소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 10월 12일부터 14일에 서울의 강남의 코엑스에서 저희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2라는 전시회를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액화수소 밸브도 전시를 할 예정이니까요. 회사로 돌아가셔서 액화수소 밸브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전시회에 오셔서 한번 실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포스코에서 산업가스하고 수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발브 타입이 예. 그러니까 지금 벨로스하고 지금 패킹의 듀얼 구조 실링 타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벨로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립실 구조라서 본네트에 대한 가스켓도 전부 다 립실 구조로 그러니까 립 타입의 가스켓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리크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리크를 잡기가 지금 기존 벨로즈 타입들은 립실 타입들은 좀 리크가 되면 리크 잡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웰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벨로즈를 고정을 하는 부분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립실을 적용을 했을 때 누설이 발생을 한다. 그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 맞는지요? 네. 저희 회사는 립실을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벨로즈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고요. 그리고 벨로즈를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벨로즈의 신뢰성이 되게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벨로즈 아래 위로 립실 형태의 실링이 아니라 다른 가스켓을 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누설이 발생을 하거나 그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켓의 종류가 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스파라운드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시트 가스켓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본넷 가스켓이랑 똑같은 가스켓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밸브에 있어서 본넷 쪽 부위에 누설이 발생할 확률은 되게 적거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개인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연구소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대 차장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강사가 술이 들 취해서 시간 조절을 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남아있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GVU라고 약자가 GVU인데 가스밸브 유닛입니다. 미리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가스밸브 유닛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좀 여기에 참여하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려고 자료를 좀, 좀 간략하게 심플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좀 저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쉽게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퀴즈 타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집중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예, 가스밸브 유닛은 선박 안에 들어가는 그 엔진 전단에 달려있는 가스를 공급하는 유닛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가스밸브 유닛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배경의 첫 번째가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엔진에 들어가는 가스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리고 선박의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다음에 가스밸브 유닛이 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순서로 정리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한 강화 내용입니다. 여기 어디서 규제가 나오고 있냐면 그 유엔 산하에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기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활동하시다가 뭐 해양 이쪽에 많이 일을 하시다가 지금 IMO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임기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제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큰 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녹수 규제, 두 번째는 속수 규제, 그 다음에 CO2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녹수하고 속수는 지금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O2 규제는 마련은 됐습니다만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CO2 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08년도 CO2 배출 대비 2030년도에는 30%를 감축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는 2008년 대비 60% 정도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ECA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ECA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ECA는 Emission Control Area라고 해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4개 구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그 동쪽 해안, 서쪽 해안, 그리고 유럽의 북해 해역하고 발틱 해역 이 4군데가 지금 적용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리고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오염물질을 심하게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하지 말라는 그런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로는 주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스하고 속스, CO2 그렇게 세 가지로 규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질소산화물, 이걸 녹스라고 부릅니다. 질소 한 개에 뭐 산소 몇 가지 이렇게 조합되는 물질들인데 쉽게 말하면 질산 뭐 이런 개념이죠. 질소산화물은 그 선박이 다니면 그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해서 엔진으로 넣습니다. 그때 넣었을 때 공기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소 조건이 고온 고압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서 산소하고 질소하고 결합을 해서 녹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들이 뭐 인체에도 영향을 주고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되게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산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화물은 엔진 그 실린더에서 연소가 될 때 연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안에 황이 포함된 경우 그때 그 연소 조건에서 황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황산화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스 같은 경우는 엔진 기술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그 연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선박이 항해를 합니다. 그때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녹스, 속수,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심하게 배출이 되니까 IMO에서 배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방금 말씀드린 요약이고요. 근데 얼마만큼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지는 저 포스코의 뉴스룸 자료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운송 부분이라 하면 해상 운송, 육상 운송, 뭐 항공 운송 이렇게 있는데 해상 운송에서만 SO2, 속수가 전 세계 배출량의 90%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전 세계에 10만 대 미만이라 하는데 그 10만 대가 수십억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에서 큰 선박 15척의 그 속수, 녹수 배출량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보다 많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예를 보면 크루즈 선박 되게 큰 거, 크루즈 선박 한 대가 한 1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하고 배출량이 똑같다고 그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그리고 속수, 그 다음에 녹수에 대한 대응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소산화물, 녹수죠. 녹수에 대한 배출 대응 방법은 현재 선박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그 EGR이라는 기술하고 SC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EGR 같은 경우는 엔진을 통과해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다시 회수해서 엔진 전단으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이 회전시키면서 녹수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고요. 그다음 속수 같은 경우는 경유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주유소 가서 경유 넣고 난 다음에 요소수를 가끔 넣지 않습니까? 그 요소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엔진을 나와서 배출되는 그 가스에 요소수를 섞어서 그걸 하는 거죠. 물과 질소로 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경유 타시는 자동차 타시는 분들의 기술이 선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황산화물 속수에 대한 규제 대응 방법은 속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의 문제입니다. 연료 안에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속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황 자체가 연료에 적게 들어가 있는 연료를 쓰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탈황 장치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엔진을 통과하고 배출하기 전에 스크러버를 설치해서 속수 양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연료 자체를 황이 없는 연료 LNG를 적용하게 되면 황이 없기 때문에 속수 황산화물은 자연스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사용하는 요즘 들어서 이제 LNG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LNG를 사용하는 이유를 요 NIK 라인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LNG는 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속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줄일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이라 하면 그 벙커 CU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녹수 같은 경우도 대략 한 85%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O2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이 작습니다. 25%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엔진의 미래 연료 쪽에서 이제 살펴보면 현재는 CO2가 CO2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향후에 CO2 규제까지 적용될 걸 감안하면 연료가 지금 LNG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연료에서 메탄올 연료, 그다음에 암모니아 연료,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원소 기호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녹수, 속수는 LNG로만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만은 이산화탄소 C에 대한 규제를 회피해가기 위해서는 연료 자체에 C가 없는 연료, 암모니아하고 수소가 마지막 청정 연료가 될 것 같고요. 메탄올은 지금 개발은 됐는데 메탄올 엔진은 개발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기 연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부분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녹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속수 같은 경우, CO2 같은 경우 이렇게 대응을 해서 회피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LNG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에 대한 변천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1세대는 1960년대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요거는
선박 안에 보일러를 돌려서 스팀을 만들고 스팀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터빈에 프로펠러가 연결돼 있어서 추진하던 되게 구식 기술이고요. 근데 이 구식 기술이 2000년대 중반까지 사용됐으니까 그 한 40년 동안 선박에 적용되던 엔진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 2000년 들어오면서 개발된 기술인데 먼저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모터로 보내주고 모터를 통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이 뭐 한 30%밖에 안 됐었고요. 2단계로 넘어오면서 40%까지 기술이 그 효율이 올라왔었고 지금 이제 3세대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된 지가 2015년도부터니까 그리 오래된 기술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윈지디사에서 만든 XDF-엔진하고 만에서 만든 MEGI 이 엔진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MEGA 엔진이 개발이 돼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빨리 퀴즈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밸브하고 전혀 상관없는 간단한 퀴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태양하고 태양계 행성들을 나타내는 건데 태양, 지구, 이래 해왕성까지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가 한 45km 됩니다. 빛이 태양에서 출발하면 30km로 출발하면 해왕성까지 도달하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8분, 4시간, 2일, 3년 예,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연습 삼아서 내는 거니까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4시간, 4.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4.2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이번에는 퀴즈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거리가 한 44km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저호가 출발을 1977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해왕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12년, 20년, 55년, 100년 한번 감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선물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구역에 있는 분들에게 드릴게요.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싶으신 분 없습니까? 팀장님이라노.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년 걸렸습니다. 77년도에 출발해서 89년도에 도착했으니까 1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 순항 속도가 1029km입니다. 이 보잉 747 비행기가 연료가 가득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가정하에 똑같이 해왕성까지 가면 몇 년 정도가 걸릴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50년, 100년, 200년, 500년. 맞출 수 있는 분 다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500년 걸립니다.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한 483년인데 반올리면서 500년 걸립니다. 조선시대에 출발했으면 지금 도착할 때쯤 됐습니다. 다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GVU, 그래서 GVU까지 왔습니다. GVU는 그래서 선박에 쓰이는 그 엔진에 엔진 전단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유닛을 GVU라고 합니다. LNG 탱크가 있고요. 거기에서 FGS라고 연료를 적정 압력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고요. 선박에는 필요하게 추진용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앞에 GVU가 연료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VU 종류 같은 경우는 자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GVU 같은 경우는 인클로저 타입에서 케이스가 있는 타입이 있고요. 케이스가 없이 노출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어디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스탠딩 타입이 있고 누워 있는 허리전털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PKVNE가 이 GVU를 개발하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일반적인 그 부품들은 구매가 많이 가능합니다만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밸브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밸브 두 개의 디자인을 개발했고요. 디자인 A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디자인 볼 밸브를 적용해서 볼 밸브로 개발을 한 게 디자인 A고요. 그다음 디자인 B 같은 경우는 볼 밸브 말고 액시얼 밸브라고 있습니다. 좀 개념이 좀 다른 밸브인데 외관상으로 보면 큰 차이점이 밸브 같은 경우는 멀리서 원격 조절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액추에이터를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 되게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최적이 되게 작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격도 물론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잠깐만 보면 볼밸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동그란 볼이 들어있어서 이 레버로 돌리면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렇게 하는 구조고요. 액션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액션 밸브는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유체가 밀고 들어오면 스프링이 뒤로 밀려서 유체가 요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밸브가 달려 있는 게 액셀 밸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지금 스탠딩 껍데기가 있는 인클로저 타입의 스탠딩과 그리고 오픈 타입의 누워 있는 허리전털 타입 두 가지를 개발했고요. 오늘 산에 오후에 가시면 그 밸브 에서는 샘플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밸브에 대해서는 샘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는가요? 상세 질문은 그 전문적인 부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마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건데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카데미 때는 강사들은 절대 술 못 마시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약간 시간 지났지만은 제가 할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있습니다. 10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휴식 시간 가지셨습니까? 그 1차 밸브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를 로토크의 김진서 차장님께서 구동기 선정과 운전으로 마지막 강의를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좋은 자리를 PK에서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부담스럽게 제일 마지막 자리에 대전을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토크에서 얼굴로 먹고 사는 김진서 차장입니다. 네. 얼굴 크기로 먹고 사는 거고요. 네. 네, 제가 맡은 세션은 액추에이터랑 그리고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차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액추에이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액추에이터 관련된 인스트루먼트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간략히 이제 회사 소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그 다음 이제 공합이나 유압 액추에이터,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인스트루먼트,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 밸브 쪽 이제 정밀 제어 액추에이터랑요. 그리고 마지막 ESD 액추에이터를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토크는 1957년부터 이제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제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로토크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1조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로토크에서는 비즈니스 섹터를 오일앤가스 그리고 워터파워 그리고 CPI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일앤가스 워터파워랑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케미칼, 뭐 이제 인더스트리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퍼센테이지는 이제 전체 로토크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적어놓은 겁니다. 로토크 액추에이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모터 오퍼레이티드 액추에이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터 오퍼레이티드 액추에이터의 모터를 저희가 이제 상용화된 모터를 구매해서 액추에이터를 제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로토크에서 개발한 모터를 가지고 이제 액추에이터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이제 처음 개발했을 때 이제 팀원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나가서 이제 지금 사업을 별도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뭐 여기도 제법 사용하실 것 같은데 다이슨 아시죠? 다이슨 모터를 창업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로토크에서 액추에이터를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모터를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하다가 나가서 예, 다이슨을 차리게 됐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보다 다 잘 살고 있고요. 예. 예, 로토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65개의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24개의 이제 플랜트, 그러니까 팩토리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대리점이라든지 뭐 에이전트 같은 거는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토크에는 이제 컨트롤 플루이드 시스템, 기어, 인스트루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렉트릭 액추에이터와 유압 공합 액추에이터, 그리고 기어박스,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일렉트릭 액추에이터입니다.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크게 액추에이터 기준에서 구분을 할 때 멀티턴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쿼터턴 액추에이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멀티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게이트 밸브나 글로우 밸브에 적용이 되고요. 멀티턴 액추에이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밸브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밸브의 토크라든지 서러스트, 넘버 오브 턴스, 스트로크 타임,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나머지 관련된 이제 옵션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상에 밸브에서
리카이어드 데이터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선정을 할 때는 거기에서 더 세이프티를 넣어서 적용을 해서 사이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터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 커터턴 액추에이터는 다이렉트 마운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렉트 마운팅을 해서 액추에이터 자체가 90도로 커터턴을 하는 액추에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정하는 조건은 이제 멀티턴 액추에이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커터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서러스 넘버 오브 버튼스를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밸브 토크와 나머지 정보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나 이제 밸브 쪽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토크와 서러스트가 있습니다. 토크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토크는 회전의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밸브나 글로우 밸브도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상하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액추에이터 입장에서는 돌면서 올라가고 돌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회전의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뉴턴미터나 킬로그램F로 보통 단위 수치를 적습니다. 그리고 서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하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밸브를 여기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에 필요한 이제 힘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뉴턴이나 킬로그램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의 내부 구조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모터가 있고요. 크게 주요 부분이 모터가 있고 모터의 샤프트가 이제 내부의 웜 기어나 기어 샤프트를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회전을 하면 힘을 타고 이 기어들을 돌리면서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EPC 쪽에서 이제 TV나 이런 클래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실 때 모터 오퍼레이티드 액추에이터니까 모터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모터의 정확한 일렉트릭 액추에이터의 효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있는 모터 같은 경우는 효율이 중요하고 그 퍼포먼스가 거의 100%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모터는 어떻게 보면 동력원은 맞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웜 휠이나 이제 샤프트를 이용해서 부가적으로 힘을 내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모터 오퍼레이티드 액추에이터로 보셔야 되지 단순한 모터로만 접근을 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액추에이터의 내부에 있는 3600rpm의 모터라고 기준을 가정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3600rpm일 때 1Nm의 힘을 낸다라고 쳤을 때 내부에 기어가 들어가죠. 기어의 기어비가 이제 100대 1짜리의 기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RPM은 이제 100을 나눈 36rpm이 아웃풋 RPM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힘은 반대로 이 기어의 효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어드밴테이지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적용을 했을 때는 1Nm가 아니라 50Nm, 그러니까 모터의 순수 힘은 1Nm를 내고 있지만 기어비를 이용을 해서 50Nm. 그래서 회전수는 감소하지만 토크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로토크의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는 처음에 이제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싱크로셋, 싱크로팩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싱크로셋은 거의 이제 뭐 모터와 컨택터만 덩그러니 있던 타입이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서 액추에이터도 이제 계속 디벨롭이 돼서 최근에는 인텔리전트 액추에이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IQ 제품으로 최근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내부 구조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모터 부분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컨트롤 제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는 디스플레이와 로컬 제어 푸시 버튼, 셀렉트 스위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에나 옵션으로 사이드 쪽에 핸드휠이 달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탠다드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IQ 로토크 액추에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구성은 스탠다드로 들어갑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 모터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샤프트가 구성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IQ 제품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앱솔루트 엔코더가 들어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리미트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기계식 액추에이터들이나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보통 리미트 스위치를 많이 적용을 했는데 이제 IQ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인텔리전트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로토크에서 앱솔루트 엔코더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토크만 앱솔루트 엔코더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 세계적인 국제 특허가 이제 만료가 돼서 이제 경쟁사들이나 타사 제품들도 앱솔루트 엔코더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앱솔루트 엔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계식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가 나갔을 때 동작을 하시면 이제 파워가 나가기 전에 동작을 했던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앱솔루트 엔코더는 내부의 기어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의 이제 회로까지 이제 뒷판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가 죽기 전에 얼마 정도의 포지션에 있었다는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EPC나 엔드유저 쪽에서 이제 혼선을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온오프 타입은 누구나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인칭이라든지 이제 모듈레이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CPT라고 되어 있고요. CPT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칭, 뭐 조선소에서 표현을 하면 뭐 포텐시오미터 이렇게 타입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액추에이터의 DCS에서 커맨드를 줄 때는 온, 오프 타입으로 커맨드를 주고 동작을 시키지만 액추에이터에서 피드백을 반대로 줄 때는 온, 오프, 리미트 접점을 주고 추가로 4에서 20mm로 포지션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중간 궤도값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폴로매틱 같은 경우는 반대로 DCS에서 액추에이터의 제어를 아날로그 신호로 주는 겁니다. 4에서 20mm로 또는 이제 작은 볼테이지로 조절해서 주게 되고 원하는 궤도값을 50%, 70%, 50% 제어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바로 세우는 겁니다. 비슷한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CPT를 위에 인칭 타입으로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 가서 세우고 싶으면 40%까지 쭉 푸싱을 했다가 40%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시는 조깅 컨트롤을 하시는 거죠. 조금씩 계속 펄스 시그널을 주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근처에 가서 세우게 됩니다. 다만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세우는 거는 비슷한 결과를 놓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안에 모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컨택터가 있고 그래서 모터와 컨택터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듀티가 있고 1시간 안에 사용 권장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깅 컨트롤을 너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시간 내에 하게 되면 액추에이터도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밸브 용어로 쓰거나 이제 모듈레이팅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쓸 때 같은 경우는 폴로매틱 CPT, 제일 아래쪽에 있는 폴로매틱 CPT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로매틱 CPT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가지 CPT와 폴로매틱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에서 접점도 내어 보내주지만
4에서 20mm로 제어도 가능하고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칭은 제일 위에 CPT가 들어가 있는 이제 저 타입이라고 보시면 보통 이제 모듈레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제일 아래쪽에 4에서 20mm로 아날로그 신호로 피드백을 주고 제어를 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당 부분은 이제 액추에이터에 적용이 되는 이제 옵션들 그리고 엔클로저에 관련된 옵션들을 이제 특별히 표시를 좀 해놓은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은 이제 방수 타입이냐, 방폭 타입이냐. 이제 보통 발전소 같은 경우나 이제 워터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논 해저더스 에어리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방수 타입 액추에이터가 적용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로토크 IQ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타사 제품들보다 방수 등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IP6667 같은 경우는 등급이 동일하게 있고 테스트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IP6667까지는 다 동일하게 서트가 받아져 있으면 등급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IP68은 기본적으로 잠수를 시켜서 서트를 받기 때문에 IP68은 꼭 테스트를 했던 조건이 같이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토크 같은 경우는 IP6668을 두 개 다 만족을 하고 두 개에 대한 서트가 다 동시에 받아져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표기를 IP6668 같이 명시를 하고 테스트 조건을 20m에 11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 등급이 이제 플랜트에서는 이제 뭐 케미컬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플랜트에서 CL 등급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CL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품이나 플랜트의 신뢰도나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옵션으로 적용하는 파이어프루핑인데요. 이제 파이어프루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오일 메이저들 그리고 플랜트들, 케미컬 회사들 그쪽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UL 1709에 따라서 1093도까지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화재가 이 밸브 때문에 연속적으로 화재가 더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걸 보호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은 제일 위에 보시는 코팅 타입, 그러니까 세라믹 코팅인데요. 액추에이터 모양을 동일하게 본을 떠서 만든 이제 타입입니다. 예, 다음은 적용이 가능한 통신 방식입니다. 통신 방식은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로토크의 전용 통신이고요. 박스칸이라고 합니다. 박스칸은 기본적인 이제 결선이라든지 이제 회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드버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로토크 스테이션에서 박스칸과 모드버스를 동시에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EPC에서는 통신을 적용을 하실 때는 이제 뭐 파운데이션 필드버스나 그리고 프로피버스나 모드버스나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 건설 비용이라든지 케이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셨을 때는 이제 박스칸이라든지 모드버스라든지 이쪽에 링으로 액추에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링으로 연결하게 되면 100대가 깔려 있으면 100대를 다 이렇게 이어서 결선을 해서 프로피버스나 파운데이션 필드버스처럼 다 개별로 원바이원으로 연결해 주는 것보다 당연히 케이블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모드버스와 박스칸은 기본적으로 모드버스는 일반 액추에이터를 제어하고 피드백을 주는 기본적인 부분만 구현이 가능하고요. 로토크 지금 나오는 액추에이터는 인텔리전트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추에이터 안에 이제 SM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데이터 로그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박스칸을 적용하면 액추에이터에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DCS나 마스터 스테이션에서도 동일하게 내용들을 트래킹을 같이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플루이드 파워 액추에이터입니다. 저희는 플루이드 파워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제 편하게 보시면 유압 액추에이터, 공압 액추에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플루이드 파워 액추에이터는 이제 스카치호크 타입과 그리고 레겐 피니언, 그리고 레겐 피니언에서도 이제 싱글 액팅과 더블 액팅 등등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치호크 타입의 종류에도 시메트릭 타입과 캔티드 타입 등등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예, 먼저 스카치호크 타입입니다. 스카치호크 타입은 보통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요크를, 밸브의 요크를 잡아서 이걸 공압의 힘으로 오른쪽에서 스타폴트와 이쪽에 오른쪽에 에어 챔버 쪽에서 밀리는 힘으로 밀어주면 요크를 잡은 것이 그대로 90도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구조고요. 보통 헤비듀티나 플랜트의 오래 쓸 밸브들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겐 피니언 타입 액추에이터입니다. 레겐 피니언 타입은 앞에서 보신 스카치호크 타입은 요크를 걸어서 그대로 잡아서 돌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레겐 피니언 타입은 가운데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렉과 피니언이 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이제 돌면서 90도를 돌리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레겐 피니언 타입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는 스카치호크 타입이나 이런 제품들보다 메리트가 있고요. 다만 사이즈가 작은 밸브들 그리고 온오프용들에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액추에이터 바디 재질이 대부분 로토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알루미늄 바디의 재질입니다. 그리고 로토크는 옵션으로 서스 바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밑에 그림의 설명의 레겐 피니언 타입의 구조를 다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카치호크 타입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시메트릭 타입과 이제 캔티드 타입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시메트릭 타입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탠다드로 여기서 0도에서 90도까지 회전을 요크를 걸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캔티드 타입은 90에서 45도까지는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마지막에 시메트릭 타입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0도를 잡게 되는데, 캔티드 타입은 요크를 잡는 구조가 살짝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근데 밑에 밸브 쪽에서 동작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0에서 90도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시메트릭 타입 스카치호크고요. 오른쪽이 캔티드 타입 스카치호크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U자형으로 이제 커브가 액추에이터 토크 커브가 나오고요. 아래쪽이 밸브 리카이어드 토르크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부르는 식스 토크라고 하죠. 이제 오픈에서 클로즈에서 오픈까지 이 구간을 6개로 나누는 것을 식스 토크라고 하는데요. 식스 토크가 밸브 제조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밸브 회사에서도 그 컨디션들이나 디자인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밸브의 특성들이 0에서 90도까지 동작을 할 때 0과 90 쪽이 제일 토크가 전체적으로 높고 가운데 러닝 쪽이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간혹 특수한 밸브들이나 좀 디자인이 특이한 밸브들 같은 경우는 토크가 한쪽이 많이 걸리고 반대쪽이 굉장히 낮게 걸립니다. 그러면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이러한 밸브의 특성을, 리카이어드 토크를 가진 특성이 이렇게 있을 때는 시메트릭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밸브 토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액추에이터가 이쪽 구간에서는 불필요하게 안전율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사이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버사이징 뿐만 아니라 오버사이징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비용도 사이즈가 커지니까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게끔 두 가지의 타입을 저희가 가져가는 겁니다.
레겐 피니언 같은 경우는 토크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서 스카치 호크는 잡아서 당기기 때문에 이제 토크가 이렇게 U자형으로 나오지만 레겐 피니언은 기어 타입으로 맞물려서 돌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런 형태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는 스프링 리턴이라서 스프링의 힘 때문에 이런 사선의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요것도 교재에 이제 동일하게 있는 내용인데 이제 뭐 EPC에서 많이들 보실 내용들인데 여기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이 정도 내용이 있으면 웬만한 액추에이터를 선정하고 견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중에 저희가 없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클래리피케이션을 요청을 하거나 이제 질의를 드리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V와 POV에 대해서 이제 간혹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PNID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MOV를 써야 하나 POV를 써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법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부득이하게 제가 교재를 만들 때는 제가 이 페이지를 못 만들어서 그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MOV의 장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공합 액추에이터나 유압 액추에이터보다 설계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덜합니다. 웬만한 기능들이 다 액추에이터에 내장이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밸브의 압력이 또는 밸브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합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고 비용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집니다. 하지만 MOV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사이즈가 일정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기어박스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사이징을 해서 고려를 하면 전체적인 무게나 크기가 공합 액추에이터를 대형 사이즈에 적용한 것보다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리전트 타입이지만 인텔리전트 타입에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데이터 로그라든지 SM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히스토리 트래킹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혹 이제 EPC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SM 매니지먼트나 데이터 로그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랜트를 건설을 하시고 나서도 워런티라는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워런티가 뭐 2년, 3년이라고 하시면 2, 3년 동안에 엔드 유저가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이 운영을 하면서 레커멘데이션을 한 오퍼레이팅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건설사에서. 근데 그거를 위반해서 이제 더 욕심을 내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충격을 줘서 이제 오퍼레이터가 충격을 줘서 워런티 기간 아닌데 이제 얘가 약해서 부러졌다. 뭐 이런 것들을 클레임을 받으셨을 때 일반 기계식 액추에이터나 기존의 액추에이터들은 베리파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엔드 유저 사이트에 뭐 CCTV를 돌려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액추에이터에 이런 SM 매니지먼트나 데이터 로그가 들어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액추에이터 데이터를 로그를 뽑으면 진동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리고 동작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레포트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플랜트 건설을 하시고 나서라도 워런티 기간 안에서 그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베리파이를 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액추에이터는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는 기본적으로는 페일 액션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페일 라스트로 보시면 되고 다만 커터턴 밸브의 작은 사이즈들 2000Nm 정도 사이즈는 저희가 배터리 팩을 추가를 해서 페일 포지션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는 이제 AC 모터가 들어가는 타입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팅 타임이 모터의 RPM이 정해져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속도 조절이 별도로 나중에 수정이 불가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듀티 사이클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터라든지 컨택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시간 안에 항상 무제한 전격으로 동작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1시간에 15분, 1시간에 60 스타트 퍼 아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매틱 같은 경우는 소형 사이즈에는 이제 소형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굉장히 대형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레인지가 넓고요. 그리고 페일 액션, 페일 클로즈나 페일 오픈이나 스프링 리턴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 대형이 되게 되면 이제 어큐뮬레이터 스탠드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투 스트로크, 쓰리 스트로크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OV의 단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MOV의 장점에 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뭐 옵쇼 플랜트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형 사이즈의 액추에이터는 뉴매틱 액추에이터가 대형 사이즈가 되게 되면 여기 끝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강단이 만한 사이즈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즈들은 혹시나 설치를 하시고 나서 뭐 스프링 뭐 페일 포지션을 페일 오픈인데 페일 클로즈로 바꾸시고 싶다. 아니면 이제 위치를 변경을 하시고 싶다. 할 때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데 소요가 덜 되고 그런 리스크가 적지만 이만한 대형 사이즈들은 이제 사단이 납니다. 예. 다시 크레인을 다 불러서 이제 공장 한 동을 비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이제 뉴매틱 같은 경우는 단점이 고려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P&ID에 맞춰서 이제 액세서리들을 인스트루먼트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때 뉴매틱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공합이고 동작은 공합으로 하지만 포지셔너라든지 리미트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수적인 전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와 그리고 에어의 컴프레스드 에어가 이제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메인터넌스 포인트까지 고려하면 뉴매틱 액추에이터가 장기적으로는 손이 가는 비용이 가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스트루먼트고요. 인스트루먼트는 제가 인스트루먼트만 이렇게 또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리려고 해도 인스트루먼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종류가 너무 많고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스트루먼트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돼서 제가 오늘은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부분은 간략히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프레시전 컨트롤 액추에이터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다이어프레임 밸브 액추에이터, 컨트롤 밸브로 보시면 되고요. 컨트롤 밸브는 뭐 위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적어놨는데 간략하게는 진짜 그냥 컨트롤 밸브입니다. 컨트롤 밸브의 다이어프레임 컨트롤 밸브 전용이고요. 근데 이 컨트롤 밸브가 이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컨트롤 밸브가 뉴매틱으로 동작을 하는 다이어프레임 밸브가 항상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브에 각각의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제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EPC를 이제 기준으로 뭐 설명을 하면 이 플랜트가 건설이 되고 이 플랜트 배관 라인에 설치되는 컨트롤 밸브가 플랜트의 제어 정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지 뭐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로 정밀 제어형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를 적용을 하면 저희가 신속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0.1%까지 나옵니다. 근데 다이어프레임 밸브를 적용하면 미니멈이 거의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다시피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그리고 안에 이제 에어에 이제 물이 조금 습기나 이런 것들이 차면서 그리고 헌팅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큐러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기존의 다이어프레임 밸브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가 컨트롤 밸브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밀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미지라든지 오버슈팅이라든지 헌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메인터넌스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컨트롤 밸브 전용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 페이지는. 그리고 이제 교재에도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데드밴드와 스트릭션, 오버슈팅, 그리고 논리니어, 오버사이징 등의 이런 컨트롤 밸브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밸브용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소개해드릴 액추에이터는 CVA라는 레인지의 일렉트릭 액추에이터입니다. 보통 이제 초정밀 액추에이터,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MOV의 단점 중에 하나가 모터의 듀티랑 그리고 컨택터의 듀티 등등의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컨트롤 밸브 전용 액추에이터를 제외하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통상적인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앞에서 보시는 액추에이터는 MOV기는 하지만 이 액추에이터는 컨트롤 밸브 전용 액추에이터입니다. 컨트롤 밸브 전용 액추에이터라서 S9 듀티를 가지고 있어요. S9 듀티는 컨티뉴스 듀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레임 밸브가 아무리 연속으로 계속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듀티 캐파를 일렉트릭 액추에이터가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어큐러시 정확도가 이제 0.1%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일 포지션도 슈퍼 캐파시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배터리 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CMA 레인지입니다. CMA 레인지 같은 경우는 CVA 앞에서 설명드린 액추에이터는 앞에 저희 인텔리전트 액추에이터와 동일하게 안에 데이터 로그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다만 그 액추에이터는 로컬에서 푸시 버튼이라든지 셀렉트 스위치 같은 액추에이터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CMA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뭐 발전소, 그리고 이제 워터마켓, 그리고 베슬 쪽에 이제 저희가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부 발전이나 이런 곳에 가면 뭐 리모컨도 들고 오지 마라 그러고, 휴대폰도 들고 오지 마라 그러고, 세팅 툴도 못 들고 오고, 노트북도 못 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CVA 앞에 모델은 오히려 적용을 하기가 더, 발전소나 이제 특히 5대 발전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CMA 레인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스탠다드는 앞에 동일하게 CVA처럼 로컬에서 제어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제 앞 옵션을 넣으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셀렉트 스위치 등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약간 기계식 쪽이 조금 더 메카니컬한 비주얼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거는 인텔리전트 타입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CVA 레인지에 대한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액추에이터에 그려져 있는 CVA라는 로고를 CVA 액추에이터 두 개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정밀도가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X, Y축 각각 한 개씩 CVA 액추에이터가 하나씩 잡아서 프로그램 로직에 따라서 CVA 로고를 그리는 겁니다. 중간중간 이제 CVA 액추에이터는 이렇게 데이터 로그라든지 SMA 엘리먼트가 똑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커브드나 이런 안에 데이터들을 활용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CVA 액추에이터는 이제 뭐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컨트롤 밸브 전용 액추에이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공기 배출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램 밸브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하면서 계속 배출되는 벤트를 시키는 에어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프램 밸브를 호주에 설치를 하면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는 컨트롤 밸브가 필요한 곳에 어느 정도 중요한 라인들은 다 이 액추에이터가 적용이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코카콜라 공장에도 이 액추에이터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핸스드 ESD 액추에이터입니다. 예, ESD 액추에이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션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ESD 액추에이터는 이제 보통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 뉴매틱 액추에이터를 이제 스프링 리턴이나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압력으로 대구경을 공간이 부족한 데서 쓰실 때는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간혹 사용을 하시는데,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대구경으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캐비넷을 따로 또 두시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파워 유닛 HPU가 또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한 세트만 설치를 하시더라도 별도의 부수적인 공간들이 제법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설치를 하시면 그 캐비넷과 HPU 사이에 하이드롤릭 튜빙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의 컴바인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의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의 상부에 있는 것이 이제 제어부와 컨트롤 판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는 일렉트릭 MOV처럼 일렉트릭 파워만 받으면 되거든요. 컨트롤이랑 피드백만. 근데 여기서 고온이나 진동이 심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제어부 파트들을 약 한 30m 정도 리모트 마운팅으로 설치를 해서 고온이라든지 그리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렉트릭 제어부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리벤트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로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적용하시는 것이 EPC 입장에서는 공간이나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이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SD 액추에이터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이제 저희 스킬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SI 레인지 액추에이터는 혼자서 단독으로 CL2, CL3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접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혼자서도 CL3가 가능한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뉴매틱이라든지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른 방식으로 써서 CL3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회로를 공합 회로를 듀얼로 만들어서 이제 회로를 CL3로 만드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SI 레인지 이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는 이 액추에이터 혼자서 단독적으로 CL3가 가능합니다. 예, 이 동영상은 방금 보신 스킬매틱 SI3 액추에이터의 동영상이고요. 이제 보통 탱크팜이라든지 이제 이쪽에 이제 주요 밸브 라인들, 차단 밸브들 중요한 곳에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앞에 온오프 밸브용으로 MOV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뉴매틱 액추에이터를 덜어 적용이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은데, 해외 쪽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쪽은 저희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나 이제 이런 MO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탱크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탱크에도 하이 레벨 알람이 있고 하이 레벨이 알람이 있고 이제 각각 나뉘는데, 그 알람의 레벨 정도에 따라서 로직으로 연결해서
SI 액추에이터가 바로 차단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IQ3와 동일하게 액추에이터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정보와 히스토리 그리고 SM 매니지먼트가 모두 적용이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추에이터를 제어를 하거나 동작을 할 때도 그리고 데이터를 뽑을 때도 로토크 세팅 툴로 간단하게 연결을 하고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팅 툴에서 데이터 로그를 다운받아서 PC에서도 관련된 데이터나 히스토리들을 동일하게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하이 알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을 때 마지막에 하이하이 알람에서 SI 액추에이터,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의 커맨드를 ESD 커맨드를 주게 됩니다. ESD 커맨드를 주는 거는 파워 페일이나 이제 고장이 났을 때 페일 클로즈를 하는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ESD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ESD 커맨드를 액추에이터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커맨드를 줄 경우에 액추에이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과 스피드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제어부와 크게는 밑에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액추에이터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의 아틱 에어리어의 이제 베슬의 LNG 캐리어에 공급을 했던 ESD 액추에이터인데 요거는 지금 푸틴이 잘 안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다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SI 액추에이터와 이제 MOV 앞에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성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와 ESD 커맨드를 각각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는 이제 공합 액추에이터를 많이 접목을 하시거나 하시면 특히 뭐 포지셔너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액추에이터를 공장의 플랜트의 메인 라인 같은 경우는 상시 오픈입니다. 이 라인은 닫으면 공장에서 큰일이 나는 액추에이터죠. 밸브죠. 이제 이 라인을 닫으면 공장이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의 밸브인데 액추에이터가 밸브가 제대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닫거나 열어볼 수가 없는 라인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액추에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파셜 스트로크 테스트 커맨드를 주게 되면 정해진 구간, 그러니까 보통은 0에서 10% 또는 0에서 15% 사이의 구간을 커맨드를 주면 자동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액추에이터는 풀로 닫아보지거나 풀로 열지를 않아도 액추에이터가 정상 동작을 하고 있고 이 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ESD 커맨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커맨드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면 이제 이멀전시 커맨드가 오면 최대한의 힘과 스피드로 이제 차단을 하거나 열거나 하는 이제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내용은 최대한 빨리 해서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뭐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로토크 김진서 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강의는 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부터 저희 행사장으로, 그러니까 현장 공장 투어를 하도록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